미국은 독립혁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쟁 과정 중에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전쟁은 저기는 지금 영국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 왕. 왕이 있고 우리는 어떤 그런 지도자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독립해서 영국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당시 시대적인 요구인 시민혁명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울 수는 없는 거고 왕과 같은 힘을 가진 그런 정치 시스템이 미국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시스템을 가요? 대통령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제. 그래서 자 대통령제의 뿌리가 됩니다. 대통령제의 뿌리. 미국의 독립혁명은 대통령제의 뿌리가 됩니다. 왜?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와 시민혁명이라는 형태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에 또 따로 여러분 필기 하나 해주세요. 이거 자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서 제가 미리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체제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군주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제라는 게 있어요. 자 군주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왕정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왕정. 여기서 왕이 군주가 되는 거죠. 군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군주제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화합해서 지배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공화제라고 얘기합니다. 공화제. 예. 자, 그런데 이 군주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군주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완전히 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군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군주가 존재하지만 그 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의 견제장치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입헌군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화제는 자 공화제는 대부분 민주정치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공화정이 있고 민주주의가 확립된 상태의 공화제도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박정희 정부가 독재정부죠. 독재정치를 했죠. 그런데 박정희가 소속 정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그래서 지금 강화문에서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도 이 당명이 우리공화당인가 뭐 그럴걸? 네, 우리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공화당인가 그런데 그래서 권위주의 체계,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도 공화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화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근데 우리 정치학자들이나 우리 역사는 요만큼을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봅니다. 요만큼을. 이게 진짜 민주정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민주정에 가깝냐? 뭐 어떻게 민주정하고 군주정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입헌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입헌. 약간 중간 형태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약간 중간 형태인데 여기서부터 민주주의라고 쳐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어? 근대의 민주정치를 얘기하고 보이고 있는 거지. 근대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명예혁명도 들어가죠. 이 군주제인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공화제이긴 하지만 뭐 유신헌법 시스템이라든가 히틀러의 수권법이라든가 공화제의 시스템을 갖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사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근현대사 쪽 들어가면 여러분 그 갑신정변 혹은 독립협회 이런 데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해요.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제를 주장한 독립운동단체가 뭡니까? 신민회죠. 신민회. 그러니까 신민회가 1907년이거든. 신민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의 의식 속에서 민주주의는 입헌 군주제였던 거야.
입헌군주제였던 거예요. 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목적에 의한 입헌군주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공화제와 입헌군주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에서도 묶어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나눠보기는 해야 되지만 개념상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 틀은 좀 갖고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아니, 영국도 민주주의라면서요. 영국도 시민혁명인데 왜 영국의 명혁명은 미국보다 이전인데 왜 미국을 최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라는 거예요. 이게. 공화제가 최초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시겠죠?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 영국이 아니라. 영국은 입헌군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자, 프랑스 혁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구체제의 모순. 여기서 얘기는 구체제를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앙시엥 레짐이라고 얘기해요. 앙시엥 레짐. 구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이 구체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제. 그래서 자,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은 1신분, 그 다음에 2신분, 3신분 이렇게 나눴는데 자,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는 우리 책에 그 그림이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많이 이제 역사,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제3신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2신분이 타고 있고 그 맨 위에 1신분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3신분이 모든 1신분과 2신분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신분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그래서 구체제에 대해서 어떤 신분? 제3신분. 네, 저항이 시작이 되고요. 자, 그들이 뭐를 만드냐면 여기서는 대륙회의를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인민회의라는 것을 만듭니다. 인민회의라는 거 만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타났던 문서가 여러분 시민혁명은 시험 문제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문서. 문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서. 문서. 그리고 여기서 인권선언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선언문 21페이지 내용 한번 볼게요. 21페이지. 자,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유, 안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리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프랑스 인권선언은 천부인권설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천부인권설이. 자, 여러분 우리 시험에 이런 배경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권리장전의 내용이 나왔고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나왔고 인권선언문의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당연히 너희들이 구분을 해라 라고 하고 각각 혁명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권리장전에서는 뭘 찾아야 돼요? 의회의 동의 없이라는 단어가 없이는 권리장전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권리장전은 거기다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조항 형태로 되어 있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그리고 의회 동의 없이라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천부인권설을 강조하면서 조항 형태로 되어 있지. 그러면 그건 무조건 프랑스 인권선언문이야. 그리고 1조, 2조, 3조 이런 거 없이 그냥 문장 형식으로 쭉 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로크의 저항권이라든가 뭐 양도 불가론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나왔던 독립선언서예요. 이렇게 구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것을 명명하지 않고 시험 문제 나와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혁명 중에서 가장 과격한 혁명은 뭐였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프랑스 혁명. 예, 단두대도 등장하고 가장 과격하고 급진적인 혁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죠. 근데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서 가장 과격한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 정부를 세웠는데 누가 등장해요? 그 이후에 난데없이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막 쏠림이 강해요. 갑자기 이렇게 갔다 갑자기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프랑스의 정부 형태인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스스로 되게 다혈질인 걸 알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은 행정부를 2개 만드는 거거든. 뭐 행정부를 2개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견제 장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거는 좀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과격한 혁명이기도 하고 또 이 우리가 유럽 전역에 시민혁명의 사상이 퍼지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혁명 중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혁명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혁명이 끝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다고? 나폴레옹이 나타나는데 이 나폴레옹은 전 세계 정복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나폴레옹의 정복 활동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이념이나 사상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꼭 황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시민혁명이 끝난 다음에 황제국가가 됐으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도 막 갑신정변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갑오개혁도 일어나고 동학농민운동까지 했는데. 동학농민운동까지 했는데 갑자기 대한제국이 나타나고 전제왕권이 어쩌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프랑스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혁명을 전 세계에 퍼뜨렸다. 프랑스 혁명. 가장 과격한 혁명, 프랑스 혁명. 가장 급진적인 혁명,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의 전형적인 형태, 프랑스 혁명. 이건 약간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강력한 의회의 힘으로 부르주아의 힘으로 혁명을 치러낸 거고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도 약간 애매한 그런 거고 이거는 사실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혁명이고 가장 순수하고 본연의 시민혁명의 형태를 갖춘 것은 프랑스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따로 하나 좀 정리를 해두시면 자 아까부터 제가 얘기해오던 건데 좀 정리만 해드릴게요. 뭐냐면